세 알이 하나 더 들었어. 이거 한 최소한 3알은 드셔야 돼요.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보고 나오지 말라, 이승민은 안 된다, 이승민 나와도 뭐 맞겠다, 이 메시지임은 분명한데. 전대를 변경 관련해서 당내에서 이견 아닌 이견 없어요. 저한테 뭐 전대를 변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도전 정책을 오히려 자극하는 거고 제가 대표가 돼서 이 당을 정말 변화 혁신시킬 수 있느냐 그런 소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나라 죽고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이제 이것들이 계속 우리 사회에 계속 영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속보가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얘기를 할 거고요. 백반장,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춥죠? 하지만 국장님이 계셔서 따뜻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까지. 지금 속보가 이미 자막이 나갔네요.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여야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고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잠시 후에 한 15분 정도 후에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합의문 내용도 저희가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동안의 쟁점이었던 법인세 부분은 또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또 경찰국이라든지 기타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관련한 예산은 또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반장 나갔죠? 자, 류 실장.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에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내용이고 28일에 이제 나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는데 물론 이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만 벌써부터 정치권 공방은 상당히 가열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공세 모드를 돌입했습니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라면서 지금이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야당 탄압이다라면서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비겁하게 숨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네. 자, 주민에서 저희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속보로 얘기했습니다만 여야가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고 조영 원내대표가 잠시 후에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치부회의에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관련한 내용을 다룰 예정인데 사실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전할 예정인데 네. 지금 오전 방송 직전까지만 해도 여야가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의 힘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방도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 오프닝이 시작되는 동안에 지금 이제 여야의 합의 타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후 5시 15분에 양당 원내대표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하고요. 자세한 이 합의 타결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연결이 가능하면 저희가 최대한 또 현 속보를 반영하도록 하고요. 상황실에서도 그 얘기를 다뤄야 하니까요. 계속해서 속보를 챙겨주기 바랍니다. 백다혜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칠 거라는 전망을 어제 내놨죠.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1%대 저성장을 전망한 건데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규제를 대폭 완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야당은 속빈강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투기판이 될 거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권 공방도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내용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를 대신하고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네,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들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역대급 경제 한파, 마스크 벗어 마라, 300일, 보수 정권의 박해, 그리고 보복 협박 무죄입니다. 절기상 밤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동짓날, 강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 상황은 날씨보다도 더 추워질 예정인데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내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한 겁니다. 이 수치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도 낮은 1.6%.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전망한 2.5%보다도 0.9%포인트 낮습니다. 내년도 성장 전망치를 타기강보다 낮게 한 것이 그만큼 경제가 안 좋은 거냐, 왜 이렇게 낮춰 잡았냐, 정책 의지는 없느냐,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난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가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해서 수치를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또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마저 제약될 거라는 게 이러한 전망을 내놓은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수출의 기둥 역할을 했던 반도체 산업은 현재 먹구름이 들이운 상황.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하면서 중국은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나섰죠. 대중 수출 비율이 40%에 달하는 한국 반도체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뿐 아니라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메모리 반도체 재고는 늘고 가격도 하락한 겁니다.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자면 한때 10만 전자를 바라보던 국민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5만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내년도 경제 정책을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거시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 혁신, 공정, 연대의 4대 경제 운용 기조하에 위기 극복과 경제 제도약을 목표로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지원, 민간 중심 활력 제고, 미래 대비 체질 개선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점은 대기업 지원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먼저 기업 지원을 살펴보면요. 일반 기술의 3%, 국가 전략기술 투자 증가액에 대해서 4%를 적용하던 세액 공제율을 모두 10%로 기존보다 2.5배에서 3.3배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백신과 같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서는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와는 별도로 투자액 자체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16%, 중견 대기업은 8%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 국가 전략기술에 대해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18%까지도 세액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부동산 규제 대못을 차례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일가구 다주택에 대해서 아주 중과세를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이런 주거비 부담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차원에서
저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이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과 세제 규제가 대부분 완화되고 등록 임대사업자 혜택도 되살아나는 건데요. 정부가 대기업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세운 이유, 민간 주도의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생각은 다른데요. 여전히 근시안적 처방에 그쳐서 아쉬움이 큽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어제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더 사라 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집값 하락의 핵심 요인은 고금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핵심 원인과 달리 다주택 취득세 누진 제도를 완화하고 아파트 임대 사업을 부활시키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조만간 다시 투기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정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나 재정과 같은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죠. 추 장관은 정부가 솔선수범할 테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각계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속빈강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속빈강정이었습니다. 경제 위기의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에는 대통령의 고집을 강요하고 노동계에는 굴복을 압박해온 오만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서 또 한 가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3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인데요.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노조 부패라는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3대 부패의 하나로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에 발맞춰 여당도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양대 노총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조를 악마화, 부패 집단으로 내몰아 노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노조 부패의 근거를 대지 못하면 임기 내내 투쟁할 거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지적하고 있는 이른바 노조의 깜깜이 회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노조라는 게 매년 선거를 하잖아요. 정파 간의 갈등이 워낙 심한 곳이라서 서로 회계 부정 발생하면 서로 가만두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디나 다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하면서 혐오를 부추기는데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81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취업자 수는 10만 명 늘어 올해의 8분의 1 수준에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노동개혁으로 양질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지는 좀 더 고민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갈등을 풀어야 되는데 갈등을 또 더 증폭시키면은 저는 도로 또 모든 건 지나치면은 부족함 못한 건데 하여튼 노조를 뭐 소위 귀족 노조 뭐 아주 너무 적대시하는 발언을 이렇게 쏟아내는데 뭐 화물연대 때 그 조금 재미 본 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은 그래가지고 노동자하고 또 갈등이 증폭되면은 뭐 지지율에 별 도움이 안 되겠죠. 네, 두 번째 픽은 마스크 벗어 마라입니다. 당정이 현재 의무사항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3년 가까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집단 면역과 자율적인 방역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 국민의 97% 이상이 감염과 접종으로 기초 면역을 얻었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가 있고 유행 규모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기준과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한 걸음 진전된 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건 대체 언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느냐죠. 이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착용 의무가 해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된다면 현재 의무인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을 권고로 바꿀 계획인데요. 다만 요양원과 병원, 약국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점을 한 3가지 정도 잡은 것 같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점이 어디냐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하나의 조건, 그리고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정점을 좀 지나서 하향하는 그 그래프상의 확인, 이런 부분들의 기준을 좀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당은 향후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 격리 기간도 현행 일주일에서 3일로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기 마련이죠. 아시다시피 12월 초쯤에 이제 지자체에서 한 군데서 이제 우리는 자의적으로 마스크 벗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이제 떠밀리듯이 이 대책을 강구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중대본에서 아마 이제 이번 주말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저는 이런 논의 자체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정 시점에 대해서 언급되고 논의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시행을 딱 시기를 못 박아놓고 하겠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를 정해놓고 하는 그런 거는 비과학적인 정책이죠. 1월 말이네 이런 식으로 특정한 시점이 지금 설정되고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야말로 정치 방역입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새로운 비애니의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코로나 재유행 이후 연일 최다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2,000여 명 줄어 7만 5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 9월 13일 이후 100일 만에 가장 많은 547명을 기록했는데요.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내일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 방역에 기초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으며 마스크 의무 조정 문제 역시 과학 방역의 기조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네, 세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300일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300일을 맞았습니다. 이를 맞아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러시아를 규탄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약속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Наш суверенітет – це найголовніше. Відшкодування всіх тих збитків, які завдала російська агресія. Але я вибачаю, що я сьогодні так говорю багато про дітей, але ви... We both want this war to end. We both want it to end. And as I've said, it could end today if Putin had any dignity at all and did the right thing and just said, pulled out. But that's not going to happen. 미국이 이번에 약속한 군사 지원 규모는 1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도 포함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서 의회를 찾아서는 초당적인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신들의 돈은 자선이 아니라 국제 안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픽 보겠습니다. 네, 보수 정권의 박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죠. 최소원 씨가 연말 특별 사면을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8.15 광복절 특사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자필로 적은 내적 분량의 탄원서에는 오래된 수감 생활로 디스크 악화, 어깨 근육 파열 등이 심해졌다며 수술을 받고 제대로 재활할 수 있도록 가족품에 돌아가게 해주기를 간청드린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 씨는 앞서 형 집행정지 신청이 4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언급했는데요. 보수를 지향했고 모든 삶을 바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내가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 사면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의장님이 함께 하기로 하셨어요? 그죠? 색깔 좀 봐. 바로 할까요? 예. 이건 다른 말씀 안 해요. 예. 저희가 저희가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하고 경제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그동안의 쟁점 사항을 좀 정리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단한 합의서인데요. 저희가 우선 서명을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예산안이 합의가 됐고 여야 간에 그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예산안뿐 아니고 다른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잠시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어제도 정치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약에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야당의 안을 놓고서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 극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까 그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의 의견 차가 컸는데 아마 모처에서 의견을 좀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상당히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예산 관련된 합의서부터 저희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 금요일 18시 잠정입니다. 18시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그 세부적인 사항 첫 번째입니다. 국회 예산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 원을 감액하며 국가 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두 번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 임대 융자 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 작물 직불사업 400억 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네 번째, 전월세 보증금 대출 2차 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재직자 내일체험 공제 및 청년 내일체험 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다섯 번째,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여섯 번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번째,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유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예, 다음은 예산 부수 법안에 관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2023년도 예산 부수 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 원, 정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3.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 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에서 5.0%로 한다. 4. 가업 상속 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천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 음력 10년에서 20년은 300억 원, 20년에서 30년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으로 하며 사후관리대조 합리화 등 기타 사항은 정부안대로 한다. 5.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 총급여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 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정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2023년도는 1조 5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과 일반 회계 추가 전입금 2023년은 2천억 원으로 한다. 2022년 12월 22일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예, 남은 합의서도 마저 저희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합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 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에 본회의를 개회한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네, 지금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문 발표 현장을 봤고요. 제가 뭐 관련된 내용을 다시 또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내일 오후 6시 잠정 시간입니다만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2023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고요. 경찰국 예산은 50% 삭감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네요. 그 이외에도 국정조사 특위에 여야가 모두 이제 좀 힘을 쏟기로 한 그런 합의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연결해 봤고요. 백 반장이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픽 하나 남았죠. 네, 꼭 합시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보복 협박 무죄입니다. YG 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 씨가 오늘 이른바 보복 협박 1심 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네, 우선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씨는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당시 멤버 BI가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한 가수 연습생 한설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진술을 번복하고자 피해자 한 씨를 설득, 압박한 것으로 보이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고 대가를 원했던 점을 들어 믿기 어렵다, 즉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본다고 했는데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연결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써서 아마 백 반장이 준비한 내용은요, 내일 다시 필요한 내용은 추가로 하도록 하고요. 바로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인데요. 이 대표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가려지진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죠. 이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이 모든 수사에 종착지는 이 대표인데요. 이 한 걸음씩 다가가던 검찰이 결국 이 대표의 눈앞까지 칼끝을 들이밀었습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건데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제3자 뇌물 공여입니다. 이 대표는 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이 시장인 동시에 이 성남FC의 구단주이기도 했죠. 이 당시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성남시는 이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줬습니다. 대신 두산건설은 그 대가로 이 성남FC에 후원금 50억 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은 이미 실무를 맡았던 이 성남시 관계자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이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정치사기업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원금 얘기한다는 건 그때는 FC로 한다 소리 듣고 그러냐고 나는 공공의 시설로 기여하는 공공기여 방식이 있거든요. 후원금이라면은 FC라고 한다면은 시설의 범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야.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사안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이 성남FC 운영비 약 150억 원 중 절반가량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 대표가 성남시와 인허가 이슈 등이 얽힌 기업들에게 개별 접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역시 이 두산건설이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50억 원을 내는데 개입했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용도 변경과 관련한 양측 인사들이 모두 광고비 명목으로 성남FC에 준 돈 50억 원이 용도 변경과 관련이 돼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성남시장이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책실장 측은 용도 변경과 성남FC 광고비는 전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고 있죠. 지난 16일에는 네이버 김상원 전 대표를 소환해서 10시간가량 조사했는데요. 희망살림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이 재윤경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남시 관계자 등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대거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희망살림은 네이버로부터 나간 이 후원금이 성남FC에 흘러가는 이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네이버도 두산건설과 비슷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 대해선 이 제3자 뇌물 공여가 아니라 뇌물죄로 전환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이 성남FC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다는 증언이 나왔었죠.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갖고 진행하라니까 전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구단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정 전 실장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는 주장인데요. 당시 감독과 코치까지 정 전 실장이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정 전 실장의 측근들이 구단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이 낸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성과급으로 받아간 사실도 파악됐는데요.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서 이렇게 각광을 받죠. 나중에 한 건데 세전으로 8,500이었던가? 근데 그거는 본인이 영업해갖고 유치한 게 아닌데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알았으면 다른 직원들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쟤는 뭐 맨날 정 실장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쟤는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받고. 이 대표는 설사 이 광고비 명목으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결국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반발해 왔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그 돈이 정 전 실장과 그 측근들에게 돌아갔다면 이 대표에게도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정 전 실장은 이 구단의 직책을 가진 적도 없고 운영한 적도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이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간 이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일정을 시작했죠.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경북 울진, 강원 강릉 등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시민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 이 대표는 이 모든 게 현 정권의 기획수사라고 반박했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야당을 탄압하고 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이퀄 민주주의일까요? 이 대표는 이 자신을 향한 수사는 곧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현실로 닥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는 이런 상황을 예견이라도 한 듯 최근 이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 추울수록 몸을 서로에게 기대해야 한다면서 이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죠. 일단 당 지도부는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1야당 당대표를 더구나 대선의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환 통보한 것은 오로지 이 민생이나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찬성에 힘입어 친정에 복귀한 이가 있죠.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방탄 강화에 힘을 보탰는데요. 민주당이 지금 풍전등화 백척간도에 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 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검찰의 공격을 벽돌로라도 막을 계기인 것 같은데요. 이 친명계도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방어 총력전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된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네, 이 친명 중에 친명 김남국 의원인데요. 이런 주장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은 극소수라고 자부하기도 했죠. 반면 이 비명계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합니다. 조홍천 의원은 김 의원을 이 자의식 과잉이라고 본 듯한데요. 오히려 김 의원과 같은 입장이 더 극소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런 주장이 극소수입니다. 예. 그래요? 예.
김남국 의원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극소수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극소수라고요. 그럼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은? 지금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하시는 분들하고 김남국 의원 같은 분들 그리고 조금 더 계시죠. 조 의원은 이재명 이꼴 민주당이라는 등식에도 의문을 표했는데요. 이 사법 리스크는 당이 아니라 이재명 개인이 대응할 일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대변인이나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 수사 결과 중간중간에 흘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건 거짓말이다, 어쩌다 그런 말씀은 당의 공식 라인을 하시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비명계의 움직임은 실제로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20일엔 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참여정부 출신 의원들이 만찬을 함께했죠. 이광재 사무총장 주도로 이 김종민, 전해철 의원 등 현직 의원만 2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비명 성향의 친노 친문의 결집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가 물러난 게 맞다는 여론이 확산될 조짐도 보입니다. 이건 축구 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는 새로운 전략과 대안, 희망 이 점에서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게 임해봤는데요. 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도 상당히 심란한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계속 당대표를 맡아주길 은근히 바라는 눈치죠. 이 대표가 버티면 국민의힘은 땡큐란 건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킵고잉을 하면 최대 수혜자는 국민의힘이고요. 오케이, 땡큐. 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2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일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한 차례 혐의 없음을 받았던 사안인 만큼 검찰의 소환에 불출석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방탄 이미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본인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란 입장 아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사 10년 남짓 동안에 나흘에 사흘을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계속 털고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하자고 제가 대선 때부터 요구했더니 이상한 핑계 대면서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 거부한 겁니까? 민주당의 다른 지도부도 이 대표 수사에 단일 대우로 맞서야 한다는 기조인데요. 이 대표는 지난 9월에도 대장동 개발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요구받았었죠. 당시 이 대표는 소환 통보에 정책 의도가 있고 서면 조사라도 충분하다면서 불응했었습니다. 네, 다만 이 성남FC 의혹 수사의 경우에는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향한 이 방탄정당 이미지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민주당에서는 당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두고 한 차례 갑론을박이 일었던 상태입니다. 이 대표 사안과 좀 거리를 두는 견해도 있었지만 대응의 형평성을 짚는 목소리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또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해서 본인 중심의 대응 강조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네, 백 반장. 국민의힘 쪽의 입장은 나온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이 대표에게 수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개최해서 이 대표 소환 통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이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국 민생을 위한 예산보다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 먼저임을
스스로 밝힌 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수많은 의혹을 두고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정치 보복,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프레임이 먹혀들 여진 없다고 공격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렇게 대응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탓해하는 것은 이 대표의 과거이지 윤 대통령이 아니다라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정의와 상식의 구현에 협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 김의겸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던데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게 사상 유례없는 폭거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이재명 몰상식 정권 반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로 가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만 국회가 오늘 오후에 새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사실을 발표했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대로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훌쩍 넘긴 상황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또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유한을 책거래. 유정화 실장이 좀 계속 챙겨요. 진짜 제 이름 아시죠? 알아요. 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현영 증인 채택해야, 민주당 안 보이네요. 저열한 정치 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노안이라는 게 들켰네요. 네, 다정회 만물 박사 복국장도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의 눈인 저 류 실장이 박준우 마커의 이 시소 그래픽, 이 오류 때처럼 콕 집어냈는데요. 노안이어서일까요? 이 한참 후배인 날씨 전문 이재승 기자에게는 형이라고 불러서 살짝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일은 눈이 안 오는 걸로 일단 돼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역별로 더 눈이 오는 모양이군요. 뉴스룸에 날씨 영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캐릭터, 이 다정회 내에 감시와 견제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인데요. 오늘은 이태원 참사 당일 상황으로 돌아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조특위위원들은 참사 초기의 대응 잘못부터 따지고 들었습니다. 끝에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12m 정도 되는데 바로 좌우폭이 한 3-4m 정도 됩니다. 158명의 사망자와 다수 부상자가 좁은 공간에서 일어난 걸로 지금 조사 결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정복을 입은 두 경찰이 위아래만 지키고 이렇게 소통할 때 휘파람 불면서 그 관리만 했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갑자기 교통통제를 시작하면서 전부 윈도로 밀어버린 거잖아요. 2차선을 장악하던 그 사람들이 위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당연히 내려오는 사람들이 못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 물었는데요. 이 당장 국정조사의 허점부터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참사 당일 112 신고를 담당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 병가를 이유로 참석을 하지 않은 건데요. 송 전 실장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수사를 이유로 국정조사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 처음부터 나온 바가 있죠. 다만 역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 이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현장 조사에 나와서 직접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본은 그런데 이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경찰 특수본 관계자는 소방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 확산의 중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또 현장에 도착한 10시 30분부터 지휘를 선언한 11시 8분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말을 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경찰과 소방, 구청 등 이 관계 기관들의 공동 책임이다라는 게 경찰 특수본의 시각이죠. 그런데 왜 용산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 현장 책임자들만 책임을 묻느냐라는 의문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사전 대비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디다, 이런 지적입니다.
참사 당일날 현장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의 책임만 조사하고 있지 사전 대비를 왜 안 했느냐. 그리고 참사 사흘 전에 경찰청이 보고를 받았고 서울시는 이틀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왜 대책을 안 세웠냐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네, 경찰 수사 사후 대응에 대해서도 윗선의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이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죠.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참모조직입니다. 대한민국의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닙니다. 컨트롤타워는 중앙안전대책본부로 봐야죠. 네, 그런데 이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가? 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더디긴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특수본 수사는 경찰의 셀프 수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가운데 특수본 책임자를 임명한 사람 바로 윤희근 경찰청장입니다. 윤 청장의 인사권자 이상민 장관이죠. 두 사람을 즉 인사권자를 수사할 수 있느냐 해묵은 질문이 다시 나오는 상황인데요. 국정조사 대상 중에서도 핵심 증인인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장관, 참사 발생 3시간 뒤에 현장에 도착을 했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당일 행보가 여전히 깜깜이라는 지적입니다. 장관의 출퇴근 기록은 물론이요. 참사 당일 동선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고 하면 그 컨트롤 타워의 수장인 장관이 어디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들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유가족들이 있는 녹사평 분향소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들, 유튜버들이 피켓을 내걸고 유가족들을 직접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식 잃은 부모들을 2번 죽이는 일인데요. 우리 지한이한테 어제 탤런트 지한이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한이 엄마가 기절했습니다. 녹사평역에 경찰은 없습니다. 서 있기만 하고 확성기로 떠들어대는데 말리지도 않고 거기 신창위원회 철수시켜 주십시오. 그게 사람입니까? 네,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에 방금 보신 이종철 대표를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주장인데 과거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정확히 이 발언을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신자유연대가 유가족 텐트를 설치를 방해했다, 시체 파리로 돈 벌려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네, 선택적 시체팔이죠. 네, 맞은 말. 표현 좋아요. 아주 표현 좋아요. 네, 다정회를 즐겨보시는 정회원 여러분들이라면 이 얼굴 그리 낯설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 유튜버로 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의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의 제목은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윤지사 TV입니다. 지난해 추석 때는 윤 대통령 내외의 추석 선물을 받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의 열자를 따서 열지대라는 표현을 썼고 쉽게 기억하기로는 윤석열의 열자, 윤석열을 지키면 대통령 만든다라고 쉽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지대라는 부분이 안전지대라는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대. 네, 지금 신자유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 윤 대통령을 지키는 데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요? 며칠 전 유가족을 직접 만났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 중단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든지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일은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정치권의 말들도 거칠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런 분향소 주변에 2차 가해를 만든 온상 국민의힘이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막말을 겨냥해서 폐륜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폐륜 정권입니다. 네, 국민의힘 역시 이 폐륜이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또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특히 신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세 모드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측근이며 분신이라던 두 사람이 부정부패로 구속이 됐는데 정치 탄압이라며 양심까지 속이는 게 진짜 폐륜입니다. 신원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습니다. 이게 진짜 폐륜입니다. 의사를 하더라도 그 해당 병원의 그 재난의료지원 팀원이 아니면 그 구급차에 타면 안 되는 거죠. 온라인에 보면 그 신현영 의원의 이 행위에 대해서 구조포로느냐, 참사포로느냐.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신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닥터카에 남편과 함께 탑승한 경위부터 15분 만에 복지부 장관의 탈을 타고 이동한 이유까지 국정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의사이기도 한 신 의원이 닥터카를 탄 것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신 의원과 직접 통화를 했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다라면서도 새벽 1시에 현장에 가서 돕고 싶었던 선의에 대해서는 국회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뭐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선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택시를 불러 타고 갔어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예.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장 치열한 현장, 이 예산안 협상 부분이죠.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미 법정 처리 시한 그리고 정기국회의를 훌쩍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여야가 극적으로 내년 예산안 합의했다는 소식 알려왔죠. 다정의 방송 직전까지만 해도요. 민주당은 이 예산안 버티기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역대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 정된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대통령이 나가서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대통령이 정말 깨알같이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그걸로 하면 안 돼. 뭐하고 연계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예산 처리를 막았어야 되겠습니까? 네, 어제 박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을 들은 후에도 국민의힘은 딱히 부인하지는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새 정부 출범 첫 해 예산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 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네, 비록 오늘이 예산안 법정 시한을 20일 넘긴 시점이고 이제 내일이면 21일째가 되는데요. 여야의 합의 타결 소식 너무 기쁩니다. 일단 저는 오늘 밤 야근을 각오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합의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가족 2차 가해 심각, 여야 폐륜 공방까지 거칠어지는 말말말,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 네, 유 실장이 야근을 각오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본인이 이제 합의된 이후에 아마 뒤에 갖다 붙인 얘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생중계로 이제 예산안 그 합의된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과정을 좀 지켜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합의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쟁점이 됐던 법인세 부분은 과세 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최고 세율 3% 인하를 주장한 정부 여당과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했던 민주당이 협의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그 외 예산 부수 법안도 쟁점이었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시행을 2년간 유예하고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에는 공제금액을 1주택자는 12억 원, 2주택자는 9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고요. 지역과는 무관하게 2주택까지는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을 2%에서 5%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예산을 둘러싼 쟁점이 많았는데 합의점을 어떻게 찾은 거예요?
네, 가장 쟁점이 아무래도 이 이상민 한동훈 장관 예산이었죠. 이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50% 감액하기로 했는데요. 대신 이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의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주장했던 지역화폐 관련 예산도 3,525억 원을 편성을 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련 6,600억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도 저희가 정치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회 상황실 제목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가해 폐륜 공방, 여야 예산안 극적 합의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갑작스럽게 바뀌게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유승민 전 의원은 유승민은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가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오히려 내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들을 진박 감별사에 빗대기도 했죠. 이번 룰 변경의 목적은 총선 공천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심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른바 김장연대의 밀당이 연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 개정, 유승민 전 의원의 스피커 볼륨만 한껏 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우리 지도부가 유승민 의원이 만드는 그 룰에 대한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 이 프레임에 스스로 빠져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유승민 의원은 지난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통해서 정치가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당 지도부가 살려놨어요. 정말로 지혜롭지 못하게 한 거죠. 유 전 의원 말 그대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유승민 대 윤핵관, 확실한 대립구도를 만드는 모양새입니다. 저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은 안 된다, 유승민 나와도 뭐 맞겠다. 이 메시지임은 분명한데. 아, 그럼 분명합니까? 저는 그거는 오히려 뭐 제 도전 정신을 오히려 자극하는 거고. 오히려 도전 정신을 자극하는. 예. 윤핵관들이 유승민 죽이기에 나선 배경, 총선 공천권 때문이란 입장이죠. 지난 2016년 이른바 진박 감별사 논란, 공천 학살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저야 뭐 당연히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천 칼질.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그런 세력들은 그런 정치인들은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원 100%, 당원 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다. 뭐 이런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는데. 때문에 친윤계가 당권을 잡는다면 유 전 의원이 따로 신당을 차릴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저 신당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고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우리나라의 정말 제일 큰 보수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보수 정치가 바뀌는 거고 우리 한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분당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는 일체 없다. 단언하시는 겁니까? 예, 없습니다. 대신 당 내에서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투쟁의 대상 역시나 윤핵관들이었습니다. 윤핵관들은 대통령의 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 말에 180% 반대의 사람들이죠. 그분들은 지금 대통령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입 다물고 감싸고 다른 의견 안 나오도록 억누르고 당내 민주주의를, 정당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에 충성하는 윤핵관의 모습, 장제원 의원이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100% 룰 개정에 당내에서 반발이 일자 이 한마디로 정리를 했죠. 윤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라고 말입니다. 글쎄요, 민심이 곧 천심이란 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윤심이 빈심입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너무 오만한 발상입니다. 아하. 이거는 대통령이나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윤심을 등에 업은 듯한 장 의원, 친윤 간별사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죠. 이른바 김장연대설을 즐기는 듯 김기현 의원과 밀당도 벌였는데요.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뭐 예쁜 사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상황은 뭐냐면 장재 의원이 굉장히 그 자기 파워를 좀 즐기는 듯한 분인 거예요. 장 의원의 장단에 김 의원도 신이 난 듯합니다. 연애는 내 전문이다.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데이트는 제가 사실 전공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동네에 살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제가 그 연애지를 걸어가지고요. 연애편지 써가지고 우리 결혼하자 해가지고 13년 연애를 해서 17에 만나서 나이 30에 결혼했거든요. 달달한 두 사람. 누군가의 눈엔 꼴불견이었나 봅니다. 안철수 의원, 김현일 향해 혼자선 못 이긴다는 고백이다. 어깃장을 놨는데요. 김 의원, 1인 정당 출신이 뭘 알겠느냐 역공을 폈습니다. 1인 정당 혹은 독선적인 모습, 독불장군 이런 형태로 하면 그거는 정당이 아니겠죠. 내가 잘났으니까 나 혼자 할 거야 라는 방식은 큰 미니 정당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큰 정당에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 문화일 것이다. 김 의원의 반론, 안 의원은 몰라도 이분들에겐 통하지 않겠죠. 같은 큰 정당 출신들이니 말입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내 혼자 힘으로 좀 힘드니까 또 누군가 좀 손잡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약해서? 아니 얼마나 못났으면 연대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해야죠. 자강론을 가야죠. 김 의원 입장에선 남의 연애사에 왜 이리 태클이 심하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듯 싶은데요.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결실을 맺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죠. 윤심을 싫어도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지지율 안 나오는 분한테 윤심 싫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 지지부진한 지지율이 관건인데요. 이 틈을 타고 새롭게 친윤 후보로 급부상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입니다. 친윤계로서 이제 굉장히 주요하게 언급되는 분들이 이제 뭐 여러분 중에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나경원 전 대표, 그다음에 김기현, 그다음에 권성동. 김기현 의원, 나 부위원장을 향해 연일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정책 어젠다들은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어젠다 아니겠습니까? 또 뭐 기후 환경 관련한 뭐 대사도 맡으셨는데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평가하셔서 임명하신 자리고. 윤상현 의원도 나 부위원장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만약에 출마 생각이 있었다면은 그 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저출산 고령 부위원장, 또 기후대사 이런 걸 맡았겠습니까? 다만 나 부위원장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하죠. 저출산과 기후 문제를 넘어 노조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조 부패 반드시 척결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3대 부패 척결에 보조를 맞춘 겁니다. 윤심을 향한 구애의 손짓이 아니냐는 평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윤심 경쟁이 치열해지자 당권 주자 거의 모두가 친윤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다 거의 다 친윤 아닙니까? 솔직히 유승민 전 의원 빼면은 거의 다 친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친윤이다 비윤이다 나누고 분열시키는 거 이거는 안 좋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때 신핵관으로 통했던 윤 의원, 윤심 경쟁에서 뒤처진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옵니다. 윤상현 의원은 그럼 탈락한 거예요? 서류 탈락이죠. 근데 거기는 엄청 친한데 친하기는 제일 친할걸요. 아마. 대통령께서 이랬다라고 하는 전원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데
쟤는 언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그랬어 이제. 윤상현 의원이 계속 형이라고 한다라고 사석에서 한다고. 같은 가문 아니에요? 전원이 맞다면 동생 호소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요즘 여권에 또 다른 호소인이 화두로 떠올랐죠. 이름하여 보수 호소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수 우파 패널 호소인 장성철입니다. 호소인을 제가 붙이셨네. 진짜 정말 보수 우파 패널이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는 공격이 더 심해져가지고 너는 호소인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아침 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죠.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 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입니까? 그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고 자칭 보수 패널인지 몰라도 제가 보기엔 보수 참칭 패널입니다. 각 방송사에 보수와 진보 패널의 균형을 맞춰달라 공문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심이 곧 민심에 이어 유인심이 곧 보수라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호소인 아니고 진짜 보수 우파 패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요. 예, 보수를 위하는 사람이니까. 보수가 잘 되길 위하는 사람이니까 진짜 보수 우파가 맞죠. 찐. 네, 오케이. 인정. 요즘 정치 패널들 진보와 보수를 오가는 그네 위에 억지로 태워진 신세죠. 거대 양당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순식간에 딱지가 붙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패널들의 오픈 대화로 마무리합니다. 보수 우파 진짜 패널의 마음을 점점 이해하고 있는 김준일입니다. 아니요, 제가 요즘 점점 더 보수화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세상 만사. 근데 왜 우리 댓글에는 좌파 김준일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원석입니다. 아마 저 정도가 보수가 되는 사회가 상식적인 사회. 탈당 언제 하실 거예요? 저런 가짜 보수들 말고. 네. 전당대회 룰 문제로 유승민 전 의원이 주목을 받고 있고 다른 당권 주자들이 또 유승민 전 의원을 일제히 때리는 그런 모양새도 저희가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뚜렷한 친윤 후보가 없기 때문에 장관 차출설도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견제구를 날리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일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다음 주까지 선관위도 구성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그 전국위와 그 상임 전국위를 잇따라 열어서 당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전대룰 개정이 끝나면 다음 주에는 선관위 구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인데요. 26일부터 선관위 구성 논의를 시작해서 다음 주 중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선관위가 구성되면 결선 투표제 방식과 예비 경선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선관위원장으로는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와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거론됩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아직 접촉을 안 하고 있다면서도 누가 보더라도 인품이 중후한 그런 어른을 모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로는 3월 8일과 10일 중 하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내일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가 열리니까요. 관련된 속보도 저희가 정치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백 관장 내일도 춥다는데요.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아, 그래요. 네.